기원전 686년, 제날에서는 공손무지가 제양공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손무지도 폭정을 일삼더니 그 또한 얼마 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공석이 된 제나라의 제후자리를 놓고 규와 소백 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둘 중 형이었던 규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고 노나라의 장공도 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나라의 수도 임치에 먼저 도착한 쪽이 다음 군주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에 있었던 소백이 노나라에 있던 규보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관중은 초조해졌습니다. 관중은 규에게 서두르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먼저 밤낮을 달려서 소백과 포수가가 지나갈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소백이 그 길목을 지나가자 관중은 소백을 활로 쏴서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백이 쓰러지는 것까지 확인한 관중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백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관중이 쏜 화살은 운 좋게 소백의 허리띠 장신구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기지를 발휘한 소백이 죽은 척해서 관중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관중은 규에게 소백이 죽었다고 보고했고 그 사이에 소백과 포수가는 전속력으로 임치로 향했습니다. 결국 임치에 먼저 도착한 소백이 제나라를 차지했는데 그가 바로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가 되는 제황공이었습니다. 한편 여유롭게 제나라에 도착한 규와 관중은 제황공이 먼저 나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규와 관중은 노나라 장공의 지원을 받아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제황공이 승리하면서 규가 권력을 차지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승자가 된 제황공은 그의 형뿐 아니라 그를 보좌하고 있던 관중과 소울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는 옛 친구인 관중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중은 다만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를 용서하며 공께 똑같이 충성할 것입니다. 장차 제 나라를 다스리시려면 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원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이 필요합니다. 결국 포수가의 말에 설득된 제왕공은 관중을 살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규와 관중은 여전히 노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나라를 협박해서 이들을 제나라로 보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노나라에도 시백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나라에서 관중을 등용할 거라는 걸 눈치채고 관중이 위협이 되기 전에 먼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는 고심 끝에 자신이 직접 노나라로 향했습니다. 노장공을 만난 포수가는 규를 노나라에서 처형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규가 제왕공의 친형이다 보니 직접 죽이기가 꺼림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규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수가는 다음으로 관중과 소호를 제나라로 데려가 직접 처형하겠으니 이들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수가가 걱정했던 것처럼 노나라의 대신 시백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중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노나라의 우환이 될 것이니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면서 노장공을 설득했습니다. 노장공이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수가는 황급히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군주께서 몸소 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신들 앞에서 그를 죽이지 못한다면 저희의 청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포수가가 강하게 나오자 앞선 전투에서 패한 입장이었던 노장공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장공은 죽은 규의 신하였던 관중과 소호를 포수가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소홀은 제나라에 넘겨지기 직전에 자결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소홀은 관중에게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죽은 규는 자신을 따라 죽은 신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대가 살아 군주를 패자로 만들면 우리 죽은 규에게도 살아서 이름을 날린 신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대는 그저 열심히 사시게나 누가 살고 누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관중은 제황공이 기다리고 있는 제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제황공은 관중을 만나기 전에 3번 목욕하고 3번 향해 몸을 쬐었다고 합니다. 훗날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던 유비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관중이 도착하자 제황공은 그를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 관중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생각하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제황공은 계속된 폭정으로 나라가 엉망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관중은 분업화를 제안했습니다. 귀족과 농민, 공인, 그리고 상인이 섞여 살게 하지 말고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산농공상이 뒤섞여 살며 딴 생각을 품지만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그들의 일에 집중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증가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을 한 곳에 모으면 농사일에 집중해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면 물품을 전국에 퍼뜨리는데 집중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을 이웃으로 구성하면 평생을 함께 일한 이웃이 유대감을 발휘해 전쟁에서도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관중은 또 국가가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다 빼앗아가면 백성은 일할 생각이 없어질 것이니 국가에도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세금을 적당량만 징수해 장기적인 생산 증가를 유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관중의 정책은 한마디로 부국강병이었습니다. 먼저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킨 다음에 그 경제력을 발판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중은 여기에 더해 우수한 인재 등용에 힘쓰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니 제나라는 삽시간에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힘을 얻은 제나라는 노나라를 침공해 굴복시켰고 송나라와 정나라를 제압했습니다. 이때 제나라는 무려 30여 개의 나라를 정벌했을 만큼 제나라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나라는 전쟁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여러 나라의 신임을 샀습니다. 제나라는 절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면 실리만 챙기고 빼앗은 땅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중원은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초나라가 나날이 영토를 넓히면서 중원을 노리고 있었고 융족과 적족의 침략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의 나라들을 이끌어줄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제나라가 급부상하면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민족이 위나라와 연나라를 침략하자 제황공은 곧바로 군을 이끌고 이들을 격퇴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공자는 관중이 아니었다면 중원은 모두 오랑캐의 차지가 됐을 거라고 평했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자 제황공의 시선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나라를 침략한 초나라를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656년 제황공은 정나라,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조나라군을 긁어모아 초나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초나라의 성왕도 제황공의 공격에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제황공은 먼저 초나라 편을 들고 있던 채나라를 공격해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황공은 채나라 출신인 채이를 아내로 맞았었는데 채이는 장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 함께 뱃놀이를 했는데 장난기가 발동한 채이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황공이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채이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제황공은 채이를 채나라로 돌려보냈고 채나라 군주는 채이를 다시 다른 나라로 시집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나라와 채나라는 약간의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채나라를 격파한 제나라 연합군은 소릉에서 초나라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에도 굴완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초성왕은 굴완을 보내 제황공이 어찌하여 멀리 떨어진 초나라까지 원정 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관중이 답했습니다. 과거 주소왕께서 초나라를 정벌하러 가시고 돌아오지 못했으니 저희 군주께서는 이를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300년 전 주나라 소왕이 초나라로 쳐들어갔을 때 한수에 빠져 죽은 것을 꼬투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굴완은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소왕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저 한수에 물어보시지요. 이 말은 제황공도 초나라를 공격했다가는 한수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완이 앞으로는 주나라에 성실히 조공을 바치겠다면서 제황공의 체면을 살려주자 양국은 그곳에서 화해하고 군을 돌렸습니다. 이로써 제황공은 이민족과 초나라로부터 중원을 지킨 영웅이 됐습니다. 기원전 651년 제황공은 전국의 제후들을 규구라는 곳에 불러놓고 회맹을 가졌습니다. 회맹은 전국의 제후들이 합의를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황공은 정식으로 중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패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황공이 즉위한 지 3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황공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성공에 도취돼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제황공은 초심을 잃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규구에서 회맹을 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제후들을 소집해 회맹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넓어서 회맹에 참석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후들이 불만을 갖고 회맹에 불참했습니다. 제황공이 점차 신임을 잃자 초나라가 또다시 침공을 시작했고
북쪽의 진나라와 서쪽 진나라는 패자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왕공 곁에는 수조, 여가, 그리고 개방이라는 3명의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왕공의 비위를 맞추고 온갖 아첨을 떨면서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 중 수조는 황공이 아끼던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궁을 떠날 때가 되자 스스로 환관이 돼서 제황공을 모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인 여가는 독종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황공이 농담으로 인육은 아직 못 먹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가는 자신의 3살 난 아들을 요리해서 황공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개방은 위나라 출신의 망명객이었는데 제황공을 모신다고 15년이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공은 수조, 여가, 개방이 충성을 다한다면서 좋아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은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나라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관중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관중은 죽으면서 제황공에게 수조, 여가, 개방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제황공은 그의 유언에 따라 3인방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첨 소리가 들리지 않자 하루하루가 무료해졌습니다. 결국 제왕공은 얼마 못 가 3인방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들은 관중이 없는 틈을 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포수가가 간신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제왕공이 듣지 않자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포수가마저 죽자 이제 이 3인방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명의로 소문난 편작 선생이 제황공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오장육부를 샅샅이 볼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작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이 살 속에 있으니 속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왕공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또 제왕공을 방문한 편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혈맥에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왕공은 또 거절했습니다. 다시 닷새가 지나 편작이 제왕공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병이 이미 창자와 위에 있다면서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왕공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또 닷새가 지나 편작이 제왕공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제왕공은 사람을 보내 편작이 그냥 간 이유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편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고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 있고 창자와 위에 있을 때는 약용술로 고칠 수 있지만 지금 병세가 골수를 침범한 상태니 내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편작의 말대로 제황공이 병으로 알아눕게 됩니다. 그러자 때를 포착한 여가와 수조가 반란을 일으켜 제황공을 감금했습니다. 방에 감금된 제황공은 몰래 방에 들어온 한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여가와 수조 등이 나라를 넷으로 쪼개서 길을 열흘이나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왕공은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다. 내가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관중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간신들이 세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제왕공의 시신은 무려 67일간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제왕공의 시신에서 나온 구더기들이 방 밖으로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였던 제황공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황공이 죽은 후에도 제나라는 여전히 강국이었지만 황공이 살아있을 때만큼의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북쪽의 진나라와 서쪽의 진나라 그리고 초나라가 누가 다음 패자가 될지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